오늘도 귀로 듣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 이번 주는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 굴욕의 역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굴욕의 역사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이제 궁정동 안가를 저는 들 수가 있는데요. 이마영 기자는 혹시 그 궁정동 안가가 어딘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그건 말이죠. 종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 청와대 쪽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고향이어서 자주 가고 뭐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서 무궁화동산이라 그래서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내표석을 이렇게 보면은 좀 설명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국민과 더불어 살아 숨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신 뜻을 받들어 숨이 찹니다. 아주. 안가를 헐어버리고 조성한 것이다. 어려웠던 민주화의 길을 되돌아보는 역사의 배움터로 사랑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민주화하고 안가를 헐어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이제 난 지가 35년 정도, 그러니까 1979년에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35년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제 안전각을 한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업적으로만 이렇게 치부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가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버렸는데요. 예. 예전에 이게 파가저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적의 집을 헐어버리고 연못을 만든다는 겁니다. 파가라는 게 이제 집을 헐고 저택이라는 게 못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이분이 바로 영모죄를 받아갖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아주 파가저택이라는 아주 극형을 받았는데요. 이게 무궁화동산안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정차 형태로 우물의 형상을 조성을 했는데요. 꼭 이 파가저택을 연상시킵니다. 파가저택.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제 지금도 모르는데 몇십 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잊혀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사실 역사라는 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좋은 면만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오쩌둥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다. 그 좋지 않은 역사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요? 예, 우리가 청나라한테 무릎 꿇었던 그런 병자호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삼전도의 굴욕,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삼전도 비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 자세하게 내막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삼전도 비문에 대한 얘기는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마영 기자는 지금 삼전도 비문을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누구죠? 네, 아마 대부분 날 모를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묶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된다고 하죠. 이마영 기자는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지금 삼전도 예, 병자호란 때 저희가 치욕적인 무릎을 꿇었던 네. 그런 날이죠. 근데 원래 그 청나라의 민족이 옛날에 무슨 민족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배웠나요? 청나라 민족이요? 예. 만주족. 예, 만주족이란 말은 이제 청나라 싸움, 청나라 때 이제 있었던 그 이름이고요. 원래는 우리가 흔히 배우잖아요. 삼국지 이런 데 보면은 숙신, 네. 음누, 네. 그렇게 배웠고 말갈족 이렇게 배웠잖아요. 말갈족이라는 게 이제 발해 우리 네. 배우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이 주가 되고 그 말갈족이 이제 하층 계층이 돼갖고 이제 발해를 세웠다고 네네.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고려 들어가고 발해가 망하고 나서는 이제 여진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나라 때는 다시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면수심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인데 짐승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실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검색을 하면 여진족이라고 나와요. 그 뭔 말이면 그만큼 인면수심의 상징이 여진족, 야만인 이런 이렇게 검색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야만족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 조선이 또 서중화라고 그러잖아요. 중화민족에 이제 버금가는 오히려 더 중화민족다운 이런 유학의 나라라 그래갖고 소중화라 그랬는데 그런 소중화의 나라가 그 야만족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때 항복 의식이 더 굴욕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가 그 삼배구 고두라고 혹시 배워봤나요? 그 말은 처음 듣습니다. 삼배라는 게 뭐예요? 절을 세 절을 번 세 번 하고 하는 거. 구고두라는 건 뭐냐면 고두 9번. 9번 그 이 머리를 쪼아린다는 뜻입니다. 아, 머리도. 예, 예, 예. 쪼아린다는 건데 원래는 그 이 죄를 사하면서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막 질ці어 가지고 피가 나도록 이렇게 찢는 그런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그 임금이 인조임금이죠. 용포를 벗어야 됐고 청색 옷을 입어야 됐고 그다음 백마를 타고 정문이 남문이었는데요. 남문도 아니라 서문으로 나와야 되고 모두 다 이제 항복, 포로 이런 거를 뜻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 이제 원래는 아마 이렇게 몸을 묶고서 관을 끌고 나오라고 그랬던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뭐냐면 몸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처분을 해달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마 1월 28일의 실록을 보면 용골대라는 청나라 장수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목을 없애겠다 이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뭐 묶고서 그 관을 끌고 나오는 뭐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 취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굴욕이 심각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굴욕은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근데 그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뭐냐면 그 못난 임금이 뭐 굴욕하는 거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굴욕을 당한 거 이런 걸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이 실록을 읽어보면은 임금이 이제 항복이식을 치르고 한강을 건널 때였는데 신하들이 이제 빨리 가려고 너도 나도 살라고 이제 어이를 막 잡아다니는 아주 꼴불견 이런 그 이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도 참 한심한 일이고요. 또 이제 청나라에다 붙잡혔잖아요. 백성들이 한 10,000명 정도 붙잡혔다 그러는데요. 이 그 사람들이 전부 임금님, 우리 임금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시느냐 이런 식으로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다 그럽니다. 그 전쟁 때 서울에 다리를 폭파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참 한심한 일이네요.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 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요. 백성을 피해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임진왜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뭐 백성을 버리고 위주로 도망가면서 그 이 백성들이 그때도 비가 엄청나게 왔다 그러는데 선조를 향해서 임금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냐 이런 식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전쟁 때도 똑같은 뭐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못난 임금들 둔 우리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보는데 병자호란 때도 한 60만 명이 그 청나라 인질로 그 잡혀갔다 그럽니다. 참 못난 백성을 만난 백성만 괴로운 일이죠. 이 문제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군신의 맹약을 맺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항복의식을 치른 삼전도에 비석을 세운 다음에 비문을 지으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데 인조임금이 머리가 아프긴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무릎을 꿇으니까 계속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원래 1637년 1월 30일에 이제 항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청나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삼전도에 청태종 그 청나라 태종의 공덕비, 승첩비를 세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를 이렇게 주면 계속 이제 달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글도 니들이 알아서 써보내라.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 청나라에서 차라리 글을 내려주면 그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새기면 되는 건데 니들이 글을 써갖고 한번 그 검사를 맡아갖고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경석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장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담배를 처음 피웠다는 그런 그분이잖아요. 장유라는 분. 그분 그다음에 또 이제 조희일 뭐 이경전 이런 분들한테 네 분을 불러갖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죠. 아, 4명은 머리가 아팠겠네요. 예, 그렇죠. 뻔한 얘기죠. 다 못하겠다고 이제 상소를 했겠죠. 뭐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일인데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병을 했다 그래요. 병에 나갖고 아프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경전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글을 거칠게 써가지고 아주 안 좋게 쓴 거죠. 그래갖고 이제 탈락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은 조희일이라는 분이었다 그럽니다. 꾀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그 장유, 이경석 이 분 두 분의 글을 이제 청나라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경석의 글을 이제 청나라에서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장유도 이제 대문장가이긴 했지만 그 글 중에 조금 이게 좀 잘못 표현된 게 있어가지고 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경석이라는 분의 글도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를 소략이라고 하는데요. 소략해서 이제 청나라의 황제의 어떤 공덕 이거를 좀 더 추가해라 그런 조건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부 낙점인 셈인데요. 그럼 이경석이 순순히 다시 고쳤나요? 아 그거
쉽지 않았겠죠. 이게 뭐 이 다시 쓰라 그러면은 얼마나 거꾸로 이렇게 뭐 이마영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쓰겠으니까 다시 치욕적인 건데 그래서 이 인조가 따로 이제 이경석이라는 분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의 존망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 어떡하겠냐. 지금은 좀 치욕이니까 참고 지금은 힘을 기를 때다. 지금 뭐 힘을 발휘하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욕을 좀 참으니까 당신이 좀 잘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이제 신신당부를 했다 그럽니다. 임금이 그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이제 결국은 고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금이 뭐 이렇게 나서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또 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09자 비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제라는 이제 대목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금칠까지 하고 이걸 또 한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몽고로, 만주어 이렇게 해갖고 세 개 국어로 이제 그 번역을 했으니까 이경석이라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 그렇게 그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된 거죠. 내용은 어떤가요? 뭐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청나라 황제 덕분에 끊어질 듯한 뭐 조선의 종사가 다시 이어졌다. 청황제가 우리 참. 백성을 잘 살리셨다. 칭송으로 가득했는데요. 청나라한테 큰 죄를 졌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돌아온 것은 황제의 은덕입니다. 만년토록 황제의 덕이 조선에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썼다 그럽니다. 아, 청나라 임금은 뭐 이런 문구를 원해서 얻는 게 뭐가 있었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석은 마음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려 했겠습니까? 이경석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을 쓰고 그 아는 사람한테 그랬다 그래요. 내가 글을 쓴 게 참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털어놨다 그러고요. 어떤 이 필기를 쓴 사람, 그러니까 글씨를 쓴 사람, 서예를 한 사람도 네. 정말 손을 이렇게 짓지고 싶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뭐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 끝났나요? 예,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경석도 이제 그런 치욕을 겪고 나서 나름대로 명망을 쌓았습니다. 사실 이경석이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이 사람을 가리고 추천을 하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아주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유림의 영수가 되고 노론의 영수가 되는 송시열, 그다음에 송중길 이런 아주 명망 있는 학자들을 또 임금에게 추천도 하고요. 네. 사람 보는 안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경석이 시험 감독관을 해갖고 뽑은 사람 중에는 정승이 10명이나 나왔고요. 대제학이 4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깜프라치가 됐던 건 뭐냐면 효종이 즉위했잖아요. 이분이 효종 즉위를 했는데 효종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 북벌론. 네, 북벌론이니까 청나라를 북벌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북벌 계획을 세웠는데 즉위하자마자 그 계획이 탄로가 나요. 아이고. 청나라에 네, 들어갑니다. 기록이.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6명이나 이제 줄줄이 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 도대체 이게 큰일 났다. 문책을 하고 막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소문이 아주 흉흉한 게 뭐냐면 효종 임금의 머리까지 깎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의 변발이를 있잖아요. 네. 임금이 소중하고 유학의 나라고 그런데 머리를 깎인다 그러면 이거는 망고에 정말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 조선 임금이 머리를 깎겠다는 말은 정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효종 임금은 밤잠을 못 이루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이경석이가 영의정이었는데 그때 나서가지고 내가 그랬다. 내 책임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사신들도 그걸 이제 감복을 받아가지고 동국 그러니까 조선에는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감탄을 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경석은 그 백마산성이라는 곳에 이제 귀향을 가고 위리안치라는 게 이제 가시 이렇게 동굴이나 그 안에 이게 혼자만 있으라는 그런 어떤 형벌인데요. 네. 귀향을 가더라도 아주 그 끔찍한 형벌인데 그렇게 이 원배를 시키고 그다음에 영불서용이라 그래가지고 영원히 기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형벌까지 내립니다. 물론 좀 있다가 이제 이 가려지긴 하지만 사면은 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바람에 무마가 되고 오명을 씻은 부분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4살이 된 이제 이경석, 1688년인데 임금도 이제 현정으로 바뀌고요. 그때 이제 현정 임금이 괴장을 이제 이경석한테 하사하게 되는데 괴장이라는 건 뭐냐면 원로 대신한 때 이제 그 몸 받침대, 그 다음에 지팡이 그걸 괴장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인신의 최고 영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은 이 괴장년이라 그래서 이제 연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동료들이 축하 시를 보내고 이제 글을 이렇게 써갖고 이제 칭찬해주고 상찬해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례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때 이제
송시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송시열을 추천한 사람이 이제 이경석이었잖아요. 송시열이 이경석의 행적을 이제 기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경석이라는 분은 생사를 돌보지 않고 나섰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다. 이경석은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래 살고 편안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씁니다. 그 오래 네. 살고 편안했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수의강, 오래 살 수에다가 말리을 이자에다가 편안할 강자, 수의강이라고 이 말을 딱 맺습니다. 근데 이 수의강이라는 세 단어가 나중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니 뭐 이경석이 추천했던 사람이 송시열이고 송시열이 뭐 이경석을 비난했으리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뭐 오래 편히 살았다는데 그게 무슨 뭐 욕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다시 문제가 돼요? 예, 그게 한 5개월 뒤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현정 임금이 그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온양온천에 이게 요양을 가게 되는데요. 이경석이 이제 상소를 올려요. 무슨 상소냐면 임금이 몸이 아픈데 요양 중인데 코빼기도 미치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 신하들이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신하들 욕하는 그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제 송시열이 마침 그때 몸이 아파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에 이제 연기군 지금 충남 연기군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지칭하는 줄 안 거예요. 이경석이 날 욕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맞상소를 올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5개월 전에 했던 그런 수의강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뭐 까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수의강은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중국의 고사인데요. 이 송나라가 오랑캐라고 생각되는 금나라한테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송나라의 손적이라는 한림학사가 항복문서를 이제 그 송나라 흠정이라는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금나라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복문서가 너무 내용이 금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한 과하게 칭찬하는 글로 이제 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혹자들 식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손적이라는 사람은 금나라의 아첨을 떨고 오래 편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뜻으로 해가지고 네. 수의강했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송시열이가 그 수의강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적을 비판했듯이 이경석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치몰달 상황에서 쓴 것은 맞는데 삼전도 비문을 썼지만 너무 과한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한 표현으로 청나라한테 아첨을 떤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히 공격을 한 건데 이제 살짝 공격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자기가 이제 궁지불능 한번 이렇게 질러본 그런 격이 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화가 많이 났겠어요. 또 게다가 송시열을 추천한 게 이경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보니까 12살 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 추천까지 했는데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대응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송시열이가 오해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여론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뭐 파문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송시열한테는 좋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늘 얘기지만은 뭐 이경석이 송시열을 추천을 했잖아요. 같이 추천한 사람이 이제 송중길이라 그랬는데요. 이 송중길과 송시열은 또 친한 뭐 사이였다 그러는데 송중길이 그랬답니다. 이경석을 막 송시열이가 막 시쳇말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너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놀랍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도 그 여론을 알게 된 거죠. 자기한테 이게 따가운 시선을 알게 되고 온 세상이 날 뭐 원수 보듯이 한다. 그만큼 여론은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경석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극언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송시열이 서인의 영수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뭐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송시열을 대놓고 욕은 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삼전도 비문이라는 게 이게 지긋지긋하게 아주 이경석 그분을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죽어서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원래 이제 이경석이라는 분이 송시열이 문제를 삼은 뒤 한 2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후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언제냐면 1703년입니다. 숙종 때인데 이 이경석의 후손이라는 분이 이경석의 신도비를 세우면서 소론 소속인데 박세당이라는 분한테 이제 비문을 써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박세당이라는 분이 송시열을 또 새삼스럽게 또 아주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이경석을 뭐라 하냐면 봉황으로 이제 칩니다. 그리고 송시열을 올빼미라고 해요. 그 뭐냐면은
봉황은 뭐냐면 군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빼미는 뭐냐면 그런 봉황을 욕하는 아주 이 소인배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박세당이 이제 송시열이 속적기 이를 데 없는 소인배라고 표현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뭐냐면 이제 송시열이가 그 이경석 집안하고 서든을 맺으려고 그랬다가 성사가 안 됐는데요. 요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이제 윤선도라고 우리 뭐 아시죠? 윤선도 우리 많이 네네. 배우잖아요. 이게 원래 송시열의 정적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때 귀향을 가 있었는데 아마 이경석이가 그 윤선도의 사면을 요청한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두둔을 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앙심을 품은 게 하나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효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북벌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효종의 행적을 이제 쓰던 판석이 있는데 그걸 지석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그 지석을 누가 썼냐면 송시열이가 쓰거든요. 네. 그 송시열이가 쓰는 지석에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냐면 명나라를 아주 그리워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현종임금이 보고 이거 보고서 이제 이경석한테 조금 감수 좀 해줘라. 네. 뭐 내용이 좀 괜찮냐 했는데 그 이경석이가 그걸 보고 너무 이거는 노골적으로 그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요 내용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돼지꼬리를 해갖고 이렇게 올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종임금이 그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빼라고 그랬다 그래요. 송시열이한테. 근데 송시열이가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럼 저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종임금이 아 그럼 그 처음대로 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는 건데요. 네. 이때 이제 송시열이가 또 아 이게 나를 이게 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청나라한테 너무 또 아부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당이 비난하기로 이제 송시열이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꽁하고 있다가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현종임금이 머리 좀 깎아라 했더니 백구로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이게 반항을 했다 그럴까 송시열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작은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시열이가 사실 뭐 또 나쁜 사람이냐 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박사다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당시 송시열에게는 근데 엄청난 욕이었겠네요. 예, 그분이 이제 유림의 영수고 서인의 영수고 나중에 노론의 영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이미 1689년에 송시열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송시열의 추종자들, 이제 노론 당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데요? 이제 송시열이가 뭐냐면 춘추대에 따라서 이제 이경석을 욕한 것이다. 이경석이 너무 그 오랑캐를 칭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아첨을 떤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무슨 뭐 올빼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송시열 같은 정인을 이게 올빼미라고 꾸짖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는 이제 집권당이 이제 이 서인 노론의 어떤 이었는데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박세당이가 사실은 패배를 했는데요. 이 박세당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경석 신도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비문을. 네. 그것하고 또 박세당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변록이라는 건데 박세당이가 이제 유교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책인데 이것도 전부 사문난적 유교를 아주 해악스럽게 만든 그런 아주 나쁜 책. 이 극악한 책이라고 해갖고 사문난적으로 몰려갖고 불거덩이에 다 이제 던져지는 그런 아주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경석이 쓴 삼전도 비문이 일으킨 파문이 굉장했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사실 뭐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뭐 징탕 싸움만 아니다. 그때 이제 급변하는 국제 사회 정세를 반영하는 이념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조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나라한테 굴복을 했지만은 효종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벌론이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춘추대의 그건 뭐냐면 결국 존명 반청이잖아요. 명나라를 존귀하게 여기고 청나라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피물어 해갖고 어떻게 보면 정론 대립이 난 거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 투쟁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송시열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사 청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과거사 청산에 어떻게 보면 이경서이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그 과도한 칭찬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참 심오한 뜻이 있군요. 네,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경석이나 송시열이나 어떻게 보면 모두 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삼전도 비문 사건을 이제 여러 사관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실록을 보면 사관들이 뭐라고 꼭 이렇게 사족을 다하냐면 이런 사족을 다합니다. 이경서이가 마지못해 삼전도 비문을 썼다 그러지만 오랑캐의 공적을 포장해 가지고 칭송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송시열을 지적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송시열이가 너무 각박하게 이경석을 배척하니까
논자들이 모두 병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냐면 송시호를 병자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렇게 이제 다툼을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되는 모두 패자인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제가 한번 이마영 기자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인조 때 상황으로 가서 만약에 청나라를 위한 비문을 쓰려고 할 때 누가 써야 된다 그러면 이마영 기자가 쓰나요? 죽을 순 없고 저는 아까 일부러 못 쓴 사람처럼 하려고요. 못 쓴 사람처럼. 되게 이상하게 써가지고 내려고요. 현답은 현답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 그래갖고 꼭 써야 되잖아요. 근데요. 누구나 어쨌든 간에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좀 피해야 되겠어요.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병을 할 것 같은데 병 났다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이렇게 나처럼 칭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마영 기자처럼 뭐 거칠게 일부러 막 말도 안 되게 써야 될지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도 손들고 나가야 되는지 참 이게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일제히 강점기 때 친일이냐 뭐 독립운동이냐 요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싶은 그 선택하고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경석이를 가지고 무슨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전망에게 빠졌을 때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상황 이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사실 여러분이 이경석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적 하나 이제 달자면 지금 제2롯데월드가 이제 개장이 됐잖아요. 네. 뭐 거기 근처에 있다 그러네. 저도 그건 못 가봤는데요. 옮겨져 가지고요. 뭐 이 삼전도비 팔자가 되게 셌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되게 부끄러운 역사여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궁정도 안가를 지금 수십 년이 몇십 년도 안 지났는데 뭐 잊어먹고 싶고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처럼 고종임금도 1895년에 막 땅에 묻어버리고 이게 청나라가 또 약해지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또 이제 이런 역사 너놈들은 요거는 완전히 이제 비굴의 역사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래갖고 또 세웠다 그러는데 또 1950년도는 또 이렇게 보니까 문교부가 다시 묻었어요. 교육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묻어버리고 또 1963년에도 홍수가 나갖고 또 노출이 되고 다시 또 83년은 또 이 어린이공원 옆에 뭐 아름다운 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2010년에 가까운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촌호수 주변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팔자가 기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롯데월드 가시는 분 뭐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월드에게 선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욕의 역사를 한번 이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재밌었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역사. 다음 주에는요. 이 병자호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환향녀. 그것이 조금 가면 이제 욕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환향녀의 어떤 불쌍한 그녀들을 위한 변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